자, 여러분들 그 9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. 그 90페이지, 91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. 자, 9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재무 상태표가 있죠.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 이 중에 요 재무 상태표다. 자, 요거는 이 파이낸셜 포지션 해가지고 FP라고도 부르고요. 밸런스 시트 해가지고 이제 BS라고도 불러요. 자, 이제 명칭에 있어서는 그냥 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라고 불러도 되고 재무상태 보고서라고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자재표라고 불러도 되고요. 자, 이거는 이제 일정 시점 있죠? 일정 시점 그 기업의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. 이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죠. 이게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달,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,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 운용을 하고 있느냐, 이 모습이에요. 이런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번서부터 18번까지 뭐 쭉 나와 있죠. 다음과 같은 것을 좀 표시해주고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이 적어도 표시한다라고 해서 이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을 거기 보면은 1번서부터 18번까지 그런 내용들을 좀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기업 보고 알아서 이 표시해라. 이렇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요. 이게. 그래서 이것은 주로 대분류 수준에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사실 기본적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주는데 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자, 요거를 우리가 대분류 수준이라고 하고 유동자산을 또 당좌자산이다. 이렇게 또 이 구분을 하는데 이걸 중분류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자세하게 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이죠. 근데 우리 IFRS는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규정이 없어요. 그냥 대분류 수준에서만 분류하고 여기 안에는 알아서 해라 이거죠. 왜냐면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이 적용하고 있는 IFRS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나라마다 적용해 오던 회계 관습이 있다 보니까 자 그거를 받아들여서 대분류 수준에만 하고 이거는 뭐 나라별로 알아서 해라. 그 적용하는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재량이 부여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이게 대분류 수준에서. 자, 그 다음에 92페이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. 그 멘트는 사실 좀 중요한 멘트예요. 우리가 이 비유동으로 이렇게 대분류 수준에서 이 분류를 할 때, 이렇게 분류할 때, 자, 분류 시 우리 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자, 요거는 이제 이 비유동으로 분류해라 이거죠. 비유동으로 분류해라 이렇게. 그래서 유동으로 분류하면 안 돼 이게. 그래서 이제 비유동으로 분류해라라고 하는 그 멘트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맨 밑에 우리 이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한다.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그 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 적어라라고 하는 게 작성해라라고 하는 게 없어요. 그거 좀 줄쳐 놓으시고 잘 나오던 거니까. 자, 그 다음에 자, 두 번째 그 유동 비유동 구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, 일단은
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, 우리 지금 봤던 유동, 비유동으로 이제 분류하는, 유동, 비유동, 분류하는 표시법이다. 이렇게.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자, 유동성 순서에 따른, 자,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법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혼합법이라고 해서 저 1번과 2번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. 기업 보고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죠. 알아서 해라. 주로 유동, 비유동, 분류 표시법은 주로 이런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주로 유동과 비유동 이 분류 표시하는 것이 조금 더 이 기본적인 거고, 만약에 이것이 더 목적 적합하다면 우리가 유동성 순수에 따른 표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것은 주로 우리 금융업이죠. 금융업 이렇게 금융업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섞여 있는 거예요.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그런 이 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거기 93페이지에 보면은 자, 두 번째 유동, 비유동의 구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유동성 순수에 따른 표시 방법이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그러니까 더 목적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동, 비유동 그렇게 이제 돼 있다. 그 첫 번째 문단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 가보세요.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수에 따른 표시 방법, 그것이 이제 바로 요거 말하는 거예요. 그 세 번째 문단 내용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은 자산부채 일부는 유동, 비유동,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. 그래서 그게 혼합 표시 방법이에요. 그래서 그 문단별로 설명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, 이제 그것 좀 봐주시고, 여기서 유동성 순서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높은 거에서 낮은 거, 또는 낮은 거에서 높은 거, 이거 다 순서예요. 이게.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.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현금화되는 속도거든요. 이게 현금화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게 현금이죠. 그 자체지. 그 다음에 건물, 이런 비유동 자산들. 근데 이제 이걸 비유동 자산을 먼저 써주고 나중에 현금을 써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혼합법이다라고 하는 거. 이렇게 이제